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이르면 다음 달 뉴욕 증시에 상장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통업계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에서 이 쿠팡의 행보는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미국행을 발판 삼아 쿠팡이 한국의 아마존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초빙교수, 중앙대 경영학부 위정현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쿠팡이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교수님? 네, 우선은 한국의 사업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가 예. 미국 증시에 직상장한다는 그것도 사상 최대 규모 국내 기업으로서는 국내 기업인지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근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 증시도 상당히 흥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보도에 의하면 예. 이 쿠팡이 한국 증시에 상장해서는 더 좋았을 텐데 규제 때문에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인데 그것은 그 정확한 기사는 아닙니다. 네네. 이번에 상장한 것은 한국 쿠팡이 아니고 쿠팡의 모회사인 미국 델라웨어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쿠팡 LLC라고 하는 네네. 지주회사고요. 그리고 쿠팡의 지주주들, 경영진 전부 미국인 혹은 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미국 증시에 상장할 것을 목표로 하고 사업만 이제 그 자회사를 통해서 한국에 있었던 거고요. 네네. 이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예. 좀 쿠팡이 지금 아마 자금이 굉장히 필요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사도 많이 나왔지만 쿠팡이 연간 작년에 상당히 실적이 좋다고 하지만 예. 작년에도 5,800억 정도의 적자를 냈고요. 그렇죠. 심할 때는 1조 이상의 적자를 낸 적도 있고 그래서 그걸 계속 그동안에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라든지 외국인 투자로 메꿔 왔었습니다. 메꿔 왔는데 네. 적자는 계속 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비전 펀드가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이 자금을 회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떤 면에서 좀 불가피하게 이런 정시 공모를 통해서 네. 자금 회수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규모 자본을 모으려고 그러면은 역시 국내 정시보다는 또 본사 소재지가 있는 미국 정시가 더 크고 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범석 의장의 지분이 정확하게는 지금 공시가 안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본인이 경영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차등 의결권을 좀 가져야 되는 차등 의결권. 가져야 네.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 정시에서는 그걸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등 의결권을 미국 정시에서 허용하니까 본인이 적은 지분으로도 좀 많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 그 허용되는 미국 시장을 찾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첫째는 대규모 자본을 공부하는 첫째 목적이고 둘째는 네. 어떤 자기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제도가 허용되는 미국 정시를 찾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쿠팡이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지금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2000년대부터 2010년 정도까지 이제 한국이 IT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서는 한국의 이제 IT 컨텐츠 해가지고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중요한 어떤 가치 또는 선구자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10년이 지나면서 퇴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쿠팡이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을 이제 추진을 하면서 예. 다시 한번 그런 IT 강국으로서 우리가 그러니까 IT에 있어서 선도적 모델을 하나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가능성을 다시 한번 열어줬다는 그런 어떤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상장을 했던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던 예를 들면 알리바바 같은 케이스가 있습니다만 네.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이라는 광대한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그 가치를 좀 평가받았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쿠팡 같은 경우 한국을 기반으로 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서의 어떤 가능성과 그런 모델 자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향후에 한국의 이제 과연 이제 IT가 이제 꺼져가는 이제 불처럼 그런 어떤 비관적인 우리가 전망들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다시 우리가 IT의 어떤 생태계에 기반한 또 혁신 모델에 기반한 하나의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 경우에 그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 미국 시장에서 이 부분이 통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줬다는데 이번 상장 추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 교수님, 사실 쿠팡이 뭐 그동안 나스닥 쪽으로 좀 가닥을 잡지 않겠냐, 상장하지 않겠냐는 얘기는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과는 달리 뉴욕 증권거래소 쪽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나스닥이 아닌 뉴욕 증권거래소를 선택한 뭐 배경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뭐 앞에서 두 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한 번 더 조금 요약을 하자면요. 지금 쿠팡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한국 주식에서 쿠팡을 연상을 하는데 한국 주식에서 쿠팡은 상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미국 쿠팡 LLC의 100% 자회사입니다. 미국 쿠팡 LLC가 유한 책임회사죠. 이게 이제 주식회사로 전환을 해서 상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쿠팡 잉크라는 것으로 전환을 하게 되고요. 그 전환한 회사를 상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쿠팡의 모회사, 미국 모회사가 유한 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 전환을 하면서 상장을 하는 것이 이번 상장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권치성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잘 요약한 것 같아요. 미국 회사가 미국에서 상장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한국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해서 이 정도로 컸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게 정확한 이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이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사업 모델이 이 사업회사인 쿠팡이 한국에 있고 실질적으로 펀딩을 하는 모회사는 미국 델라웨어에 두는 식으로 만들었고요. 이것은 김범석 의장이 예전부터 이야기했듯이 처음부터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해서 네네. 만들었던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른바 토종 기업들이 쿠팡처럼 그러면은 앞으로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게 쉬워질 것이냐?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는 있다라는 말씀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게 왜 나스닥이 아니고 네. 뉴욕으로 증시로 증권거래소인지. 갔느냐라는 문제인데요. 네. 뭐 아시다시피 나스닥이 기술주 위주의 기업들이 상장을 많이 하는 곳이고 그래서 쿠팡도 당연히 처음에 나스닥을 목표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히 작년에 실적이 상대적으로 특히 매출액도 많이 늘었고요. 네. 매출액이 늘음에도 불구하고 적자폭도 많이 감소하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네. 그래서 아마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계산을 최근에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뉴욕 증시 상장이 나스닥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조건들이 심사가. 조건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기술주들이 나스닥을 많이 갔었는데요. 그래서 조금 그런 자신감들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좀 국내에서 너무 이렇게 들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이 SEC 증권위원회 미국 증권위원회에 신고서를 냈죠. 예. 이 신고서를 냈을 때 이 폼이 S1이라는 신고서를 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할 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했을 때는 네. F1이라는 폼을 파일했어요. 그건 뭐냐면 외국 회사가 미국에 상장할 때 하는 파일이 F1입니다. 이건 S1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뭐 국내 뭐 무슨 제도가 규제가 차등의무권 이런 이야기하는 건 전혀 논센스고요. 맥락이나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사실 일어난 일을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프로파간다하고 있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제가 이제 하나 걱정한다고 한 것은 쿠팡에서 이게 SEC의 그 신고서에 낸 것 중에서 쿠팡 플러스 파트너, 쿠팡 이츠 배달 파트너들을 독립 계약자로 한국 정부가 판정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본부 차원에서 그런 판정 내린 적이 없다. 이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갖느냐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인데 네. 만약에 한국 정부에는 판정을 한 적이 없는데 판정을 했다라고 신고서에 썼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판명이 되면은 상장에 오히려 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는 조항이 될 그럴 수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겠네요. 듭니다. 그러니까 쿠팡은 상장 신고서를 낼 때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독립 계약자로 이제 판정을 했다는 식으로 해서 인정을 받았다고 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게
만약에 아니라고 밝혀지면 일단 고용노동부에서는 부인하고 있으니까. 본부 차원에서는 네.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고용노동부의 지역 본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자기들은 모르겠으나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는 이런 판정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게 이제 공식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장 신고에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뭐 말씀을 들어보면 미국 기업이 미국 뭐 주식에 상장하기 위한 좀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사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의 지분을 100% 갖고 있는 그 쿠팡 LLC라는 회사가 미국 기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에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을 추진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지금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등 의결권이 또 화제가 된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등 의결권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좀 생소할 수 있는 이슈일 것 같은데 일단 설명부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니까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뭐 경영진이나 일부 주주들에게 다른 주식과는 달리 일정한 그 프리미엄을 주는 겁니다. 이를테면 주주 간 협약에 의해서 네네. 한 주지만 이거를 의결권은 10주를 주겠다라고 하면 그게 차등 의결권이 되는 것이죠. 한 주인데도 의결권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다른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쿠팡의 경우에는 보도된 바에 의하면 막 김범석 씨 정확하게 그 지분이 안 나오는데 5% 아마 미만일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도된 바로는 비전 펀드, 즉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한 38% 가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2대 주주는 사우디아라비아 공공 펀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단에 굉장히 많은 외국계 투자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네. 초창기에 한 30억 가지고 창업을 했다고 하시는데 자기 친구들이랑 그 지분이 비율은 굉장히 줄어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보통 벤처기업을 창업하면 이렇게 외부로부터 계속 자금 수혜를 받다 보면은 예. 창업자의 지분이 많이 축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벤처기업과 정신을 가진 창업자의 어떤 경영 능력이나 경영 전략 방향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주주들이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재무적 투자가로 지위를 낮추고 경영권에 프리미엄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차등 의결권이라는 것이 사실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홍콩이나 또 영미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게 그럼 바람직한 제도냐라고 하는 또 다른 이슈인 것이죠. 그렇겠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이걸 뭐 허용했다가 풀었다가 지금 허용된 상태지만 다시 이걸 또 제한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또 상당히 그것도 뭐 좀 규제 하에서 이렇게 부여되는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김범석 씨 같은 경우에는 지분은 적지만 그래서 다른 주주들이 김범석에 대해서 1주당 1%당 29%까지 29배수까지 의결권을요? 의결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5% 미만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의결권은 경영권 장악이 굉장히 가능, 더큰 의결권 거네요. 과반수가 가능한 그런 식으로 좀 모델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것은 아마 다른 주주들이 그 동의를 한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필요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10배수까지만 해서 지금 특별한 상황에서 뭐 이렇게 줄 수 있다라고 해서 개정안이 상부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아직 국회예요? 뭐 통과되거나 해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사실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이거 어떻게 또 활용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또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유정 교수님은 이 차등 의결권이 뭐 우리는 지금 없잖아요. 네. 우리한테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차등 의결권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쿠팡의 구조를 보게 되면 네. 참 잘 짜진 하나의 가버넌스 지배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잘 짜여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쿠팡 LLC가 지배하고 100% 이제 한국의 자회사를 지배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럼 쿠팡을 지배하고 한국 쿠팡 코리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쿠팡 코리아가 결국에는 이제 만약 상장을 하고 이게 증시 상장을 하고 증자가 되면 이제 희석되는 지분 희석되는 이슈가 생길 수 있는데 쿠팡 LLC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근데 이제 쿠팡 LLC가 상장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또 한 번 이제 지분이 희석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런 어떤 희석되었던 과정이 급격하게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결국은 차등 의결권 제도를 좀 도입을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IT 기업들이나 벤처 기업들이 다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1980년대에 많은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한번 직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뭐 과거 그렇게 오래된 역사는 아니고요. 그래서 차등 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게 1994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제도가 특히 이제 벤처 기업들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분이 희석되고 경영권 특히 이제 적대적 M&A에 직면하게 되면 그 자체가 기업의 어떤 존속 가능성이라든지 향후의 어떤 발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에서 그걸 이제 도입을 했었고 우리나라 IT 기업들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해진 의장 같은 경우가 대략 한 1%좀 넘어가는 이런 지분을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경영을 유지하는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만, 문제는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소유자 경영에서 전문자 경영으로 가는 게, 전문 경영인으로 가는 게 하나의 어떤 시대의 흐름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급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즉 창업자가 경영권을 제대로 이제 행사하지 못하고 그런 어떤 기업을 성장에 이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특히 적재적 M&A에 몰리게 되면 공격을 받으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등의결권 제도는 한국에도 좀 도입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 기업들의 그 지배구조 이슈라든지 경영권 방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장치들은 늘 논란이 됐던 이슈 중에 하나인데, 지금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차등 의결권이 우리도 글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차등 의견 우리는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없다고 여러 보세요?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미국이 좀 역사가 아주 깁니다만 제가 조금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영국은 증권거래소 차원에서 차등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상장하는 것을 불허해 왔습니다. 그게 한 2004년 구글이 IPO 할 때까지 지속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글이 2004년에 뉴욕 증시에 IPO를 하면서 차등 의결권을 보유한 것을 허용해주지 않으면 딴 데 가겠다라는 식의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마켓이 굴복을 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내세웠던 논리가 뭐냐면은 이 창업자의 골든 터치라는 거죠. 창업자의 그 갖고 있는 독특한 경영 스킬이라는 것들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뉴욕 증시에서 이것을 허용하니까 뉴욕 증시와 경쟁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또 그런 IT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했던 증시들이 허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런던에서 증시 상장을 하려고 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데가 차등 의결을 요구했는데 안 받아주겠다고 하니 싱가포르에서 자기들이 허용해 줄 테니 오라 이런 식으로 했던 네. 거죠.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홍콩에서 차등 의결권을 허용을 안 하니 미국 가겠다고 해서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미국 갔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뉴욕 증시를 따라서 몇 군데에서 이렇게 허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정말 크고 차등 의결권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정도의 큰 IT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상장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문을 열었지만 실제로 큰 기업들이 한 적이 없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 허용을 한다고 했는데 네. 개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 건밖에 지금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 있고요. 또 하나 차이점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에는 차등 의결권을 가진 기업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네네. 그 역사적으로 유럽은 차등 의결권을 허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2000년대쯤 들어와서는 차등 의결권을 가지고 있을 때 문제점이 더 심각하다고 해서 1990년대, 2000년대 유럽이라든지 호주, 이스라엘은 차등 의결권을 새로 발행하는 것 자체를 금지를 시키는 방향으로 갔어요. 그게 바뀐 게 구글 때문에 바뀐 겁니다. 그때 나와서 그 구글 외에 몇 개의 증권거래소들이 네. 따라가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그게 첫 번째 맥락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제 벤처특별법에 차등 의결권을 도입을 해준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법안이. 근데 네네네. 그 법안을 보시면은 목적이 뭐냐면은 비상장 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걸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니콘 기업이 되게끔. 예, 그렇죠. 근데 이건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쿠팡의 예를 본 것처럼 비상장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많지가 않죠. 투자자들 간의 개인 계약을 통해서 충분히 차등 의결권 같은 식의 요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예를 들어서 투자를 유치하면서 지분은 계속 주죠. 근데 투자를 유치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그 돈으로 몇 % 지분을 줄 것이냐, 그리고 의결권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이냐를 협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을 나눠 많이 주는 대신에 의결권을 내가 더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식의 사적 계약을 지금 한 것이죠. 그게 아마 사적 계약은 밝혀지지 않고 공개가 안 되니까 알 수 없으나 유치하기로 일주에 29 의결권을 사적 계약으로 보장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니콘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차등 의결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비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적 계약을 통해서 충분히 아주 플렉시블한 방식으로 이미 가능하다는 의결권과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괴리가 일어납니다. 구글의 예도 그렇고 쿠팡의 예도 뭐냐면은 차등 의결권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상장할 때입니다. 상장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희석되는 것 때문에 경영권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차등 의결권이죠. 근데 우리 벤처특별법은 그 목적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그리고 법도 비상장 기업이 10년 동안의 차등 의결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법이다라는 걸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네이버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그 IT 기업들, 유니콘들이 차등 의결권 없어서 상장 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이해진 의장 네. 1%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분이율이 1%임에도 불구하고 이해진 의장을 네이버 총수라고 동일인으로 지명을 했죠. 그것처럼 사실 1% 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창업자가 성공한 그 히스토리 때문에 대부분의 주주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그래서 사실 차등 의결권이 꼭 필요한가? 최근에 미국에서 차등 의결권 발행한 이후에 데이터를 가지고서 학술적인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어드바이저리인 ISS 같은 거에서 보고서가 나오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차등 의결권을 허용을 했더니 생각했던 골든타치 기간은 짧다는 거예요. 몇 년 없이 끝나고 대신에 생각할 수 있는 기업의 가치에 대한 영향, 자본 확충에 대한 유리성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라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학계를 중심으로 일몰 조항들 강제로 지금은 뉴욕 같은 경우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장할 때 클래스 B 차등 의견 주식을 가지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일몰 조항을 갖는다고 자진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거래소 규칙으로 넣자는 것이 나오고 있고요. 네네. 실제로 싱가포르라든지 홍콩 증권거래소에서는 그 규칙이 있습니다. 네. 강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시 조건이라든지 기업 가버넌스가 더 취약한 나라, 인도가 최근에 차등 의견 가지고 상장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가버넌스 규제도 강하게 둡니다. 사회이사를 반 이상 둬야 된다. 그리고 주요 위원회, 특히 감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위원회 구성이 사회이사로 돼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우리도 지금 벤처 특별법에 그런 일몰 규정 같은 것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 자체의 목적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맞지가 않다는 거고요. 네네. 제가 한 가지만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전혀 말도 안 되는 법을 왜 만들었느냐. 이 법이 우리나라에서 의미가 있어요. 왜? 재벌들이 비상장 벤처를 통해서 충분히 활용해서 세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이어야 되고 중소기업은 개별 계열사가 될 수 없다는 거에서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벤처기업이 재벌 대기업이 벤처기업이 될 수 없다는 것만 빼버리면은 악용의 여지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백해무익한 법이다. 기대되는 득은 거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해악은 너무나 크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욱 교수님 어떠세요? 아까 말씀해 주신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이 예.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현욱 교수님 개인적인 의견을 좀 여쭤보고 예, 싶거든요. 저는 사실 조금 중립적인 입장인데요. 네네. 입장이 일단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꼭 이게 무슨 그 유니콘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근데 대부분의 벤처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까지 가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제 그렇죠. 주변에도 보면 한 300억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는 후배가 경영하는 모바일 게임 회사가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이렇게 지분을 많이 받다가 보니까 본인 지분이 많이 축소되고 그래서 결국 경영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결국 아주 나중에 아주 적은 밸류에이션으로 중국 기업에 팔려가는 경우를 한번 봤거든요. 물론 그건 네네. 상장 전입니다. 상장 네네. 전인데 그래서 그 우려 사항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오히려 이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한 흐름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사실상 이 법이 생기면 실효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분이 비록 적다 하더라도 경영을 잘하면 주주들이 다 동의를 해주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민영화된 공기업들 보면 지분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 연임하고 뭐 성과 별로 안 좋아도 다 연임하고 은행장들 뭐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결국 저는 살 길은 이 벤처기업 육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존의 대기업의 고용이라든지 성장을 의존하기에는 너무나 좀 엔진이 좀 많이 좀 지쳤다고 할까요? 그래서 벤처기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꼭 유니콘 기업을 육성해서 뿐만 아니라 벤처 기업을 하고자 하는 젊은 사업가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런 조항, 법률이 필요하다 보는데 다만 저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걸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재벌 3세, 4세들이 이런 벤처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걸 지주회사하고 나중에 합병하면서 가격을 키워서 뭐 이런 식의
상습고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기간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렇다면 거죠. 전체 주총에서 특별 의결상을 해서 3분의 2 이상을 한다든지 혹은 상장 이내 한 3년 이내에는 그 조항을 뭐 이렇게 없앤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벤처 기업가 초기에 어느 정도 경영권을 장악하고 일으킬 때까지 제한적으로는 허용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다만 제가 박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결국 경영자라고 하는 거는 지분이 없다 하더라도 능력이 있고 잘 이끌어 나가면 다른 주주들이 다 동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은 과연 있을까? 저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한다면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정도 의견이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네, 조금 민 더 교수님 말씀을 말씀드리면, 좀 듣겠습니다. 근데 적대적인 면에서 경영자들이 능력을 인정받으면 얼마든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세상을 순진하게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IT 회사들의 상당수가 특히 상장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면 NC 같은 경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NC죠.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만 일대 주주가 김택진 대표가 일대 주주가 돼 있지만 2대 주주가 누구냐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역전돼 가지고 아마 네이버도 국민연금이 상당수를 가지고 있을 걸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국민연금이 결국에는 대표 CEO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민연금이 주식 보유 비율을 늘리면서 더욱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이사장은 지금 최근에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의 경영권 이슈 등등에서 네. 문제가 됐습니다만 그건 누가 결정을 하냐면 그건 정권이 결정을 합니다. 그럼 정권이 국민연금에서 이사장을 결정을 하고 그 이사장의 영향을 받는 국민연금이 투자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면 우리나라 중요한 IT 기업들의 어떤 CEO를 국민연금이 결정할 수 있는, 즉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재벌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를 합니다만 재벌은 IT 기업을 성장시켜서 때려잡는 게 맞는 거지. 재벌이라는 것은 폐해, 과거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또는 80년대 재벌의 폐해를 가지고 지금의 IT 기업의 재단에 그걸 칼을 들이대고 재단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IT 기업들이 그런 어떤 가버넌스에 대한 개념을 가지지 않고 성장해 오면서 직면하는 바로 경영권에 대한 또는 글로벌 사업을 나갈 때 얼마만큼 많은 문제에 있어서 그 실제로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또 이제 모두의 쿠팡이 이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좋은 아주 대단히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아주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넥슨이 가지고 있던 지배구조가 유사한 구조를 잘 설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희석이 되지 않게 초반부터 지주회사하고 자회사 구조, 투자회사, 그러니까 사업회사 구조로 잘 짜여놨는데 그 덕분에 다른 회사들 같은 예를 들면 NC라든지 예를 들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이런 문제가 계속 이제 성장하면서 지분의 희석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넥슨 같은 경우는 쿠팡 LLC 같은 구조로 돼 있는 NXC가 있기 때문에 전혀 지분의 희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 구조인가? 저는 바람직한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업 지배에 있어도 투명성과 어떤 공정성 그리고 사회적 가치로서의 기업을 그 망각한 하나의 구조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 그러면 예를 들면 넥슨 같은 경우가 김정주 회장이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다 보면 바로 이렇게 경영권에 즉 지분의 희석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분의 희석 이슈를 막아주고 경영이 이제 어떤 대를 이어서 세습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장치로 필요하지만 그 자체로 경영권의 어떤 세습이라는 것들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또는 그 자체가 악용될 것을 염두에 두면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런 어떤 기형적인 어떤 구조 즉 홀딩 컴퍼니와 사업회사라는 이런 구조로 가면서 오히려 그 내부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이런 형태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 IT 기업의 과거의 재벌과 다른 점은 과거의 재벌들이라는 것은 국내에 우물한 개구리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제조업들 자체도 이제 우물한 대부분의 어떤 현대차라든지 LG 몇 개를 빼면 삼성 몇 개를 빼면 대부분 우물한 개구리들입니다. 그런 것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IT 기업이라는 것은 이미 글로벌 시장을 무대에서 글로벌 나갈 수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제대로 된 경영권, 선의의 경영자들을 그들이 제대로 경영을 하게 보호하고 하나의 지켜줄 수 있는 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차정우 의결권이 그 좋은 가버넌스라고 이야기하는 주장을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 그거 이번에 쿠팡이 SEC에 그 신고서에 낼 때도 리스크 팩터로 차정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공시를 하고 있어요. 차정 의결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상장해서 보통주를 팔게 되는데 그 가치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미국의 주요 지수들은 차등 의결권이 있는 기업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차등 의결권에 대해서 레저베이션들, 그 골든 타치라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컨트롤, 그죠?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심각하게 만들어줘서 지배자가 작은 것을 소유하면서 경영을 잘못해도 이 사람이 대체되지 않는 문제, 또 사익 편취를 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한 것입니다. 자, 이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지주회사 제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주회사에서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100% 지배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괴리, 그것도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2020년 작년 5월 기준으로 공시기업 대상, 공시기업 집단 대상으로 살펴보면은요, 사실상 총수 일가가 하나의 주식으로 15배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미. 차등 의결권 1대 10보다도 더 큰 사실 괴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미 그런 상황이라는 지주회사 거죠. 구조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재벌들이 이걸 활용하게 되면 곱하기 10을 하면 150배가 행사가 돼요. 이런 경제력의 집중이라든지 세습의 문제라는 것은 막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부작용들을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지주회사 규제 넥슨 같은 식으로 하는 것들이 차등 의결권 구조로 하는 것보다 바람직하지 않느냐,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리고 지금같이 쿠팡이 지주회사가 상장을 하기 때문에 지주회사가 상장을 하면 그 밑에 있는 100% 자회사 사업회사들에 대해서 모두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를 투명하게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주회사 구조도 우리가 허용하면서 차등 의결까지 허용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 경영권 안정에 대한 위협이 네이버에 지금 있었느냐, 카카오에 있었느냐, 넥슨에 있었느냐,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오히려 생각할 수 있는 폐해는 훨씬 크다. 그리고 득실을 따져서 우리가 구체적 한국 상황에서 제도를 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제가 또 말씀드리면 네네. 3년 상향에서 1몰, 10년 1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1몰 할 때쯤 돼서 또 회사를 하나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합병시켜 버리면 돼요. 또 다시 시작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연속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3년 또는 10년 1몰을 할 때 네네. 1몰에서 경영권 잃어버리고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얼마나서 경영권이 외국인에게 넘어간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다시 연기해 주자는 주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재적인 그 사회적 폐해는 굉장히 큰 법안이다. 좀 선의로 해석을 해주셨는데. 네. 지분 투자라는 것은 사적 계약에 의해서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차등 의결권이라는 게 비상장에서 필요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차등 의결권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경영권 지키고 돈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쉽게 하시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겠습니까? 자기 돈을 주는데 모든 의사는 당신이 결정하시오라고 쉽게 넘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적 계약을 통해서 의결권을 주더라도 또 감독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제가 한마디만 사실- 덧붙일게요. 네.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만들었던 애플에서 쫓겨났습니다. 경영 잘못해서. 그런데 나중에 스티브 잡스가 뭐라 그랬냐니까 자기가 애플에 쫓겨난 게 자기 일생의 가장 훌륭한 경험 중에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유 지분만큼 경영권, 의결권 행사에 가장 맞고요. 오히려 우리나라 재벌의 폐해력을 제한해야 된다고 보는 의견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소유 지분만큼 하되 벤처기업의 경우 정말 예외적으로 단기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뭐 기본적으로 저는 박상진 교수님 의견이랑 좀 비슷한데요. 이 차등 의결권을 주서 얻는 이익이 있다면 그 반대 해약도 똑같은 겁니다. 그렇겠죠. 네. 유능한 경영자가 적은 지분으로 회사를 잘 끌어갈 수 있지만 무능한 경영자가 지분도 얼마 안 되는데 회사를 잘못 끌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가진 지분만큼 의결권 행사는 맞는데, 다만 벤처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이게 아주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 정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더 사실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까지만 좀 차등 의결권에 대해서는 아니, 한 여기서 가지만 하고, 조금 오늘 저희가 드릴게요. 이슈가 쿠팡이기 때문에 쿠팡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쿠팡이 뭐 지금 차등 의결권도 지금 쿠팡의 어떤 상장 과정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 쿠팡이라는 기업을 두고는 사실 뭐 우려와 걱정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뭐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고 아직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렇게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고 지금 뭐 월가에서는 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55조 원의 가치가 있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쿠팡이 과연 뭐 한국의 아마존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는데, 유 교수님은 쿠팡이 아마존이 될 수 있다 보십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쿠팡은 아마존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걸 우리가 그 이제 시장 침투율로 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존이 10년 동안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을 때 그때 시장 침투율을 대략 한 1.7%, 한 1.9%, 20%가 안 됩니다. 시장 침투율이라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커머스 시장이 전체 시장에 그러니까 이 이커머스 시장에 그러니까 그 유통 시장이 얼마나 침투했는가, 확산됐는가를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몇 퍼센트 정도의 어떤 시장을 이커머스가 지배를 하고 있는가, 침투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따지는 건데 대략 한 2%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미 흑자로 전환했었는데 쿠팡은 국내 어떤 이커머스 시장은 이미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 현재 상태에서 볼 때 아마존하고 쿠팡이 갈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현재 성장 가능성은 전혀 다르다. 이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가 또 이제 쿠팡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 아마존은 일정 단계 이제 특히 이제 이커머스 시장이라든지 인터넷 비즈니스 중요한 것은 일단 크리티컬 매스라고 불리우는 중요한 하나 독과점적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그 크리티컬 매스를 넘어가는 순간 미국에서 경쟁자가 없이 어떤 독점적인 파워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아마존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장 뭐 네이버 카카오가 있고요. 그리고 뭐 심지어 뭐 이마트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이 아마존이 등장하면서 오프라인 매장들이 오프라인 어떤 비즈니스가 초토화되는 이런 그렇죠. 상황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이 오히려 반격을 하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제 쿠팡이 서둘러서 상장을 해서 자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네. 그런데 국내 어떤 경쟁 상황 이미 아마존 같이 어떤 독점적인 어떤 파워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어떤 벼랑끝 전술로서 경쟁자들과 어떤 자본의 승부로 해서 밀어내려고 하는 네. 이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아마존과 쿠팡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어떤 시장에 대한 전망도 전혀 다르다. 예, 그런 점에서 과연 어떤 벼랑끝 전술을 이제 쿠팡이 쓰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 자본을 가지고 얼마만큼 다음 세컨드 스테이지를 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제가 이제 한국의 쿠팡이 미국의 아마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박사님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먼저 쿠팡은 이 식품 배송 전문으로 해서 지금 이커머스로 큰 회사입니다. 근데 아마존은 아시다시피 책을 인터넷으로 팔면서 시작을 한 회사고요. 그리고 나서 모든 걸 거의 다 팔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안 파는 게 없죠. 안 하는 게 사실. 없고요. 대신에 이제 식품은 최근에 조금 하는 것 같은데 그다지 큰 부분이 아닙니다. 사업 영역이 굉장히 넓고요. 그다음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오픈 마켓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사와서 보통 그로서리처럼 인터넷으로 파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성장 가능성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이미 상당한 숫자에 특히 작년에 거치면서 할 수 있는 많은 가구들이 이미 새벽 배송, 로켓 배송 같은 또 경쟁사인 마켓컬리 같은 것들 네.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시장이 얼마나 이 부분이 더 커질 수 있을까라는 조금 회의가 있고요. 네네. 그러면 쿠팡이 이 식품 말고 다른 쪽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있을까를 따져봐야 되는데 아마존과 달리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오픈 마켓으로 이미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네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쿠팡이 신생기업으로서 이점을 가지면서 그 부분까지 확대해가는 성장 여력이라는 측면에서 봐서 아마존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좀 아마 1조 정도가 지금 더 필요한데 네네. 이게 이제 비전 펀드에서 더 이상 돈을 집어넣기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상장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래서 몸집을 그런, 키우려고 투자를 받으려는 네, 거다.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욱 교수님 어떠세요? 사실 쿠팡이 지금 그러니까 아마존이 있는 시장과 우리 시장은 또 좀 다른 게 이미 오프라인과 온라인 간의 유통업체 격전이 엄청 격렬한데 예, 저도 뭐 사실 쿠팡의 쿠팡의 미래에 대해서 밝게 보는 분도 있고 약간 비관론자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다르죠. 후자에 가깝습니다. 아까 위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장 지배력, 시장 잠재력, 성장 가능성 이런 네. 것들을 보는데요. 시장 지배력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그 아마존 같은 경우 미국의 이커머스 시장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 사업자 월마트는 한 5%밖에 안 돼요. 굉장히 많이 이베이 차이 나네요. 엄청난 압도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장에 대해서 확고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뭐 약탈적
가격 설정을 통해서 후발 사업자를 무너뜨리고 M&A 해가지고 계속 시장 지배력을 몸집을 키우고 키우는군요.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은 건물 시장 우리보다 10배 이상 크고 성장 가능성도 훨씬 높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이미 포화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었고요. 그래서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시장 지배력에 비해서 지금 쿠팡의 경우 한국에서도 1위 사업자가 아닙니다. 네이버가 17%를 1위고요. 그렇죠. 콘몰 시장에서 예. 쿠팡 있고 이베이 코리아도 예, 그 예. 다음에 또 있고요. 그래서 쿠팡하고 이베이도 크게 차이 13%밖에 안 안 됩니다.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미국처럼 절대 강자가 있지 않고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업체 다 온라인으로 뛰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한 10% 정도 가진 회사들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지배력을 가지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커머스 사업이 수익성이 굉장히 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수익을 거두기는 시장 지배력이 없다는 거고요. 잠재력 아까 말씀 이미 포화됐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더 이상 높은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작년에 90% 성장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보니까 네이버도 한 40% 성장하고 미국의 아마존도 한 40% 성장했더라고요. 근데 한 2배 정도 성장했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래의 어떤 성장해야 될 목까지도 2, 3년 뒤에 성장 목까지 미리 가져온 것이 아닌가. 코로나가 회복되고 오프라인으로 됐을 때 과연 성장 여기 지금 90% 이렇게 나올 것인가. 미래 성장력을 이미 끌어썼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성장 가능성도 저는 앞으로는 작년처럼 90% 이런 친화적인 성장을 하기 어렵고 수익력은 여전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수익의 60%가 아주 매출은 뭐 대부분 커머스 나지만 이익은 60% 이상이 아마존 웹 서비스, 즉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나옵니다. 그만큼 사업 다각화 잘 됐고 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수익 모델도 지금 저 커머스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지금 너무 이렇게 흥분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 과연 이 주가가 합당한 것인가? 네이버가 지금 60조인데 이게 60조 같이 밸류에이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미국 증시는 우리보다 프로도 높고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 혹시 투자하실 분들은 냉정하게 한번 따져봐야 된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유통업계에서는 굉장히 뭐 합종 연행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하고 뭐 이해진 그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가 만나면서 또 온오프라인에 뭔가 상생이 또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좀 협업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는 관심이 많고 이베이 코리아도 지금 매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 또 인수해서 또 어떻게 또 사업을 이어나갈지 관심인 상황에서 쿠팡이 과연 이런 시장에서 오프라인을 쥐고 가는 건 아닌가라는 관심도 끄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현재 지금 쿠팡 입장에서는 이제 아마존은 이제 미국 시장을 평정을 했기 때문에 오프라인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거고요. 한국은 지금 이전 투구의 상황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가 매물로 나와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제 인수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일 게 저는 쿠팡이라고 보는 게 바로 그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 지배력에 있어서 쿠팡은 아직 약합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현재 이제 쿠팡이 먼저 이제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만 예. 현재 시장 구조를 보게 되면 쿠팡이 뭐 로켓 배송 등등해서 계속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 기업들이 이제 협종 연행을 하는 즉 쿠팡에 대항해서 합종 연행하는 그런 모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뭐 일종의 반 쿠팡 연대 같이. 그래서 네이버하고 예를 들어서 신세계 같이 연대하고 이런 어떤 형태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미 이제 쿠팡 입장에서는 독자 노선 그래서 마이웨이로 가기에는 한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뉴욕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네. M&A를 통해서 확장하려는 그러니까 일단 시장 지배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쿠팡이 가지고 있는 과제는 그런 어떤 오프라인 매장을 인수를 해가지고 온오프를 믹스를 하는 아마존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 상황이 그렇지가 않다 그럼 말씀이시죠. 현재 국내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과 시장 지배력을 늘려야 되는 그러니까 쿠팡은 그동안에 투자를 로켓 배송 등등해서 몇 조 단위의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너무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이 덩치를 더 키워가지고 그리고 시장을 전체를 좀 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볼 때는 같은 이커머스 시장, 이커머스 기업을 M&A할 가능성이 크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지금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에 더 집중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로 좀 해석할 수 있을 지금 것 같은데. 지금 단계에서 그게 과제라는 거죠. 상황에선. 예. 박사님 교수님께는 다른 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쿠팡이 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지금 풀어야 될 숙제가 근로 환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코로나19가 발발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사망 사고 사건이 한 6건 정도 발생하다 보니까 굉장히 노동 이슈가 큰 이슈거든요. 중요하고 사람의 목숨이 또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쿠팡의 어떤 개선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게 당연히 필요하고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증권거래소에 신고서를 내면서 배달하시는 분들을 독립 계약자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인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 노동자 이러던데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적용하자 지금 정부
방침이 그렇고요. 그리고 앞으로 노동조합이라든지 노동자로서 인정을 하자. 유럽 같은 경우 이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이게 쿠팡이라는 거대 기업과 네. 개별 개혁자라고 하면은 협상력이라는 게 차이가 상대가 너무 안 되죠, 사실.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노동자로서 지위를 인정해서 사실상 노동자와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단체 협약을 통해서 네.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는 겁니다. 자, 쿠팡이 주주들이 대부분 지금 외국인들이에요. 우리 근로조건을 나쁘게 해서 한국의 노동자들이 나쁜 대우를 받고 많은 이익을 외국 기업이 가져가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쿠팡이 소유 지배 구조상 외국 기업이라도 한국에서 사업 회사를 가지고 한국에서 고용을 해서 한국 경제에 이바지한다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이바지하는 방식이 노동 착취 방식으로 이익을 벌어가는 식으로는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서 소유 지배 구조 측면에서 미국은 공시가 훨씬 강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는 다 100%를 안 가지면은 소송 문제 때문에 100% 자회사를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쿠팡은 우리나라의 쿠팡 자회사 100%를 갖고 있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국내법 적용에서는 그 적용에서 제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루폴들을 또 악용할 가능성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네. 노동 문제도 좀 모범을 보여달라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쿠팡의 미래에 대해서 김연학 교수, 위정현 교수, 박상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슈인 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